카카, 미쳤습니까? 대체 무엇 때문에 그 땅을 산다는 겁니까? 1978년 한국 청와대 회의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경제관료 전원이 반대했죠. 지금 당장 쓸 돈도 없습니다. 남미 황무지를 왜 삽니까? 농사도 안 되고 물도 없는 땅입니다. 모두가 미친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가난했습니다. 외환은 바닥이었고 빚은 산더미였죠. 국내 도로도 못 갈고 공장도 못 짓는 판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남미 오지 땅을 산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결정은 내려졌습니다. 대통령 한 사람의 고집으로 말이죠. 세계는 비웃었습니다. 가난한 나라가 헛짓거리한다고 말했죠. 그러나 그 대통령은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미래는 기다리는 자의 것이다. 계약서에 도장이 찍혔습니다. 그날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결정이 46년 뒤 강대국들의 오만을 무너뜨리고 세계 판도를 뒤흔들 대한민국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돈이 있어도 못 사는 시대가 왔고 중국은 이미 1조 원을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승부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가가 40년 앞을 본다는 게 가능합니까? 등기부에는 이상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1978년 대한민국. 그 순간 나는 질문 앞에 섰습니다. 도대체 그때 무엇을 본 겁니까? 나는 마이클 하워드입니다. 미국에서 25년간 국가자원 안보를 분석해온 사람이죠. 중동에서 석유 분쟁을 받고 아프리카에서 광물 전쟁을 지켜봤습니다. 남미에서는 리튬을 두고 벌어지는 조용한 전쟁을 목격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저를 감정 없는 숫자, 인간이라고 부릅니다. 맞습니다. 저는 데이터만 믿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2024년 3월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 북부 리튬 삼각지대 한복판이었죠.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가 만나는 그곳에는 세계 리튬 매장량의 60%가 묻혀 있습니다. 전기차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이 땅의 가치는 천문학적으로 치솟았습니다. 당연히 강대국들이 몰려들었죠. 중국이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1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들고 현지 정부와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금액만 봐도 승부는 명확했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그 정도 규모를 단번에 올릴 수 없었으니까요. 현지 관료들은 이미 중국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사실상 끝난 거래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자본, 기술, 정치적 영향력, 모든 지표가 중국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형식적으로 토지 등기부를 확인했습니다. 그냥 최종 보고서에 넣을 자료였죠. 누가 땅을 소유하고 있는지, 언제부터 등록됐는지, 그런 기본 정보 말입니다. 등기부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는 예상대로였습니다. 현지 지주 몇 명, 소규모 농장 소유자들이었죠. 별 의미 없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손이 멈췄습니다. 토지 소유자 항목에 낯선 이름이 보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등기연도 1978년. 잠깐. 뭡니까 이게? 저는 다시 봤습니다.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1978년이 맞았습니다. 오타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명확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1978년이라면 지금으로부터 46년 전입니다. 그때 한국은 어땠습니까? 개발도상국이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2,000달러도 안 됐죠. 외환 보유고는 늘 부족했고 해외 차입에 의존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남미 황무지를 샀다고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당시 한국은 국내 개발도 버거웠을 겁니다. 도로를 깔고 공장을 짓고 항구를 만들어야 했던 시기였죠. 그런데 왜 아르헨티나 북부 오지의 땅을 샀습니까? 농사도 안 되는 물도 부족한 아무도 관심 없던 그 땅을 말이죠. 저는 면적을 확인했습니다. 12만 헥타르. 서울 면적의 2배였습니다. 작은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구매 가격 기록은 없었지만 당시 기준으로도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었을 겁니다. 회의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중국 측 인사들은 여전히 자신만만했습니다. 숫자를 믿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이 등기부 한 장이 모든 계산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질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누가 이 결정을 내렸습니까? 왜 하필 1978년이었습니까? 당시 한국 지도자는 누구였죠?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봤습니까? 46년 뒤를 예측했다는 겁니까?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1978년에는 리튬이 지금처럼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전기차도 없었고 배터리 산업도 태동 단계였죠. 그런데 왜 이 땅이었습니까?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1978년이라는 숫자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정확했습니다. 너무 일찍 움직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에 대해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를 과소평가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조업 강국, 기술 선진국,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하지만 이 등기부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40년 전에 이미 움직였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조용히 땅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46년을 말이죠. 이건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도박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전략이었습니다. 시간을 무기로 쓴 국가 전략이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아니, 어쩌면 이미 끝났는지도 모른다고. 46년 전의 말입니다. 저는 그날부터 1978년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왜 그 시점에 움직였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답은 생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1978년 한국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1,600달러였습니다. 외환 보유고는 30억 달러 수준이었죠. 지금 기준으로 보면 말도 안 되게 적은 금액입니다. 국가 전체가 빚을 내서 공장을 짓고 도로를 깔고 항구를 만들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남미 황무지 12만 헥타르를 샀습니다. 미친 결정 아닙니까? 저는 당시 한국 정부 내부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공개된 자료는 많지 않았지만 몇 가지 단서는 있었습니다. 경제 관료들이 격렬하게 반대했다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재무부, 기획원, 주요 경제부처가 전부 반대 의견을 냈죠. 지금 당장 쓸 돈도 없습니다. 국내 개발이 우선입니다. 해외 토지 매입은 시기상조입니다. 합리적인 반대였습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죠. 당시 한국은 정말 돈이 없었습니다. 매년 해외 차입으로 근근히 버티던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남미 오지 땅을 산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은 내려졌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대통령이었습니다. 박정희. 그는 반대를 무릅쓰고 밀어붙였습니다. 왜입니까? 기록에는 단 한 문장만 남아 있었습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 그게 전부였습니다. 구체적인 설명도 없었고 장황한 논리도 없었습니다. 그냥 미래. 그 한 단어로 수억 원이 남미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그 땅이 어떤 곳인지 확인했습니다. 캄포 코레아. 현지에서는 그렇게 불렀습니다. 한국인의 땅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실상은 황무지였습니다. 물이 부족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인프라도 전혀 없었죠. 도로도 전기도 아무것도 없는 그냥 벌판이었습니다. 현지 사람들조차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저런 땅을 사지? 라는 반응이었죠. 가치가 없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샀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고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등기를 마쳤죠. 1978년 대한민국 정부 명의로 말입니다. 그 뒤로 40년 넘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매년 세금만 납부했습니다. 개발도 하지 않았고 팔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놔뒀습니다. 46년 동안 말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투자라면 빨리 회수하려고 했을 겁니다. 뭐라도 심어서 수익을 내거나 아니면 팔아버렸겠죠. 하지만 한국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다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는 걸 말이죠.
수익을 기대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보험이었습니다. 국가 생존을 위한 보험이었습니다. 1978년 한국 지도자는 무엇을 봤습니까? 자원 전쟁을 예측했습니까? 리튬 시대를 내다봤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언젠가는 필요할 것이라는 직감이었습니까? 기록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분석 보고서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명확합니다. 46년 뒤 그 땅은 100조 원짜리 자산이 됐습니다. 저는 수십 개 국가의 자원 전략을 분석해왔습니다. 대부분은 단기 수익에 집중했습니다. 빠른 성과, 즉각적인 이익, 당장의 박수를 원했죠.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이 나라는 박수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46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도 그냥 묵묵히 세금을 내고 땅을 지켰습니다. 이건 투기가 아닙니다. 도박도 아닙니다. 이건 리더십입니다. 지도자가 언제 결정을 내리는가의 문제입니다. 모두가 반대할 때, 모두가 이해하지 못할 때, 그럼에도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가의 문제죠. 1978년 그 결정은 당시 기준으로는 틀렸습니다. 하지만 2024년 기준으로는 완벽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는 우연히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었습니다. 2019년까지 그 땅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방치돼 있었죠. 한국 정부는 매년 세금만 납부했습니다. 개발 계획도 없었고 투자 소식도 없었습니다. 현지에서는 완전히 잊혀진 땅이었죠. 저 역시 그랬습니다. 2019년 이전까지 저는 캄포 코레아에 대해 전혀 몰랐습니다. 알 이유도 없었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땅이었으니까요. 그런데 2020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언론 보도도 거의 없었죠. 하지만 현지에는 한국 기술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드론이 날아다니기 시작했고 토양 분석 장비가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농업 시범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스마트팜 실험이라는 명목이었죠. 현지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40년 넘게 방치하던 땅에서 갑자기 농사를 짓겠다고요? 저도 회의적이었습니다. 그 땅은 농사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물이 부족했고 토양도 척박했죠. 몇 번 시도했다가 포기한 곳이었습니다.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무인 트랙터가 투입됐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밭을 갈았죠. 드론이 하늘에서 토양을 분석했습니다. 센티미터 단위로 수분, 영양분, pH를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파종 시점을 계산했습니다. 이건 제가 본 농업이 아니었습니다. 물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점적 관계 시스템이었습니다. 물 한 방울도 낭비하지 않는 방식이었죠. 센서가 토양 수분을 실시간으로 측정했고 필요한 만큼만 공급했습니다. 효율이 기존 방식보다 70% 높았습니다. 비료는 어땠습니까? 드론이 뿌렸습니다. 균일하게, 정확하게, 낭비 없이 말이죠. 토양 분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역별로 다른 양을 투입했습니다. 이것도 기술이었습니다. 6개월 뒤 첫 수확이 나왔습니다. 숫자를 봤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생산량이 기존 현지 농법보다 3배 높았습니다. 3배요. 같은 땅에서 말입니다. 물은 30% 덜 쓰고 비료는 40% 덜 쓰고 인력은 10분의 1로 줄이고 말이죠. 현지 농민들이 몰려왔습니다. 어떻게 한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무료로 말이죠. 이건 단순한 농업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시범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증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였습니다. 이 땅은 죽은 게 아니라 잠들어 있었다는 말이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4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었습니다. 기다린 겁니다. 기술이 준비될 때까지, 시장이 형성될 때까지, 정확한 타이밍까지 말이죠. 1978년에 그 땅을 샀을 때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물도 없고 기술도 없었죠. 하지만 2020년에는 달랐습니다.
한국은 스마트팜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드론, 인공지능, 정밀 농업, 전부 준비돼 있었습니다. 이게 전략입니다. 땅을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땅을 살릴 기술이 필요하죠. 한국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42년을 말이죠. 현지 정부가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모델을 확대할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했죠. 2021년 경장 면적이 5배로 늘어났습니다. 현지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농민들 소득이 올랐습니다. 한국 기술로 말이죠.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 나라는 땅을 사는 법을 안다. 그리고 기다릴 줄 안다. 기술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죽은 땅을 살렸습니다. 기술로 말이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때까지는 말이죠. 세계는 여전히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농사 좀 잘하네라는 반응이었죠. 하지만 그 땅 밑에는 아무도 모르는 것들이 묻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그것들이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었습니다. 스마트팜 성과는 명확했습니다. 숫자로 증명됐죠. 생산량 3배, 물 사용 30% 절감, 인력 90% 감축. 누가 봐도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2021년 10월 제네바에서 글로벌 자원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저도 참석했죠. 주요 의제는 남미 자원 개발이었습니다. 리튬, 구리, 천연가스, 농업까지 전부 다뤘습니다. 한국 사례가 발표됐습니다. 캄포 코레아 스마트팜 프로젝트였죠. 데이터가 제시됐고 현장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인상적인 성과였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농업과 자원은 다릅니다. 이게 광물 개발에도 적용 가능합니까? 일시적 성과일 수 있습니다. 장기 지속성은 검증됐습니까? 현지 정부와의 계약 조건이 불투명합니다. 투명성 문제는 없습니까? 질문은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뉘앙스는 달랐죠. 믿을 수 없다는 메시지였습니다. 미국 대표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농업 기술을 보유한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자원 개발은 다른 영역입니다. 경험도 부족하고 인프라도 취약하죠. 유럽 대표도 거들었습니다. 40년 넘게 방치했던 땅입니다. 갑자기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뭡니까? 투기 아닙니까?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지켜봤습니다. 한국 대표는 침착하게 답변했습니다. 감정적이지 않았죠. 데이터만 제시했습니다. 숫자가 답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몇몇 전문가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한국, 과대평가됐어. 농사나 잘하면 됐지. 결국 중국이 가져갈 거야.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세계는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특히 예상을 벗어난 플레이어에게는 더 가혹합니다. 중국은 침묵했습니다. 공개석상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하지만 비공개 회의에서는 달랐습니다. 저는 몇몇 소식통을 통해 들었습니다. 중국 내부에서 분노가 있었다고 말이죠. 왜 놓쳤는가? 라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담당자들이 질책을 받았습니다. 중국은 새로운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소유는 한국이지만 개발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논리였죠. 합작 제안을 준비했습니다. 기술 지원, 자본 투자, 시장 접근권, 전부 테이블에 올릴 준비를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협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흡수 전략이었죠. 한국을 파트너로 끌어들여서 결국 주도권을 가져오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저 역시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농업 성공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자원은 다릅니다. 채굴, 정제, 운송, 판매, 전 과정이 다른 차원이죠. 한국이 그걸 감당할 수 있습니까? 게다가 정치 변수도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정권이 자주 바뀝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외국 자본에 대한 태도가 180도 바뀔 수 있죠. 계약 재해석, 세금 인상, 심지어 국유화 시도까지 가능합니다. 한국은 그걸 막을 수 있습니까? 중국처럼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이 있습니까? 미국처럼 군사적 압박 카드가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성과는 인정하나 장기 지속 가능성은 불투명함. 향후 정치 변수 및 강대국 개입 가능성 높음. 냉정한 판단이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 분석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022년 초 아르헨티나에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새 정부는 외국 자본에 대한 재검토를 선언했습니다. 국익에 맞게 재조정하겠다는 입장이었죠. 여러 나라가 긴장했습니다. 중국도, 미국도, 유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약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한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조용했습니다. 성명도 없었고 압박도 없었습니다. 그냥 법률 자문단을 보냈습니다. 등기부와 계약서를 들고 말이죠. 1978년 정식 등기입니다. 모든 세금은 46년간 성실히 납부했습니다. 국제법상 정당한 소유권입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협박도 회유도 거래도 없었습니다. 그냥 기록만 제시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검토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이 투입됐죠.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 소유권에 하자 없음. 새 정부는 한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굳이 싸울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놀랐습니다. 한국은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돈으로 회유하지도 않았죠. 그냥 시간과 기록이 답이었습니다. 46년이라는 시간이 증거였습니다. 성실한 세금 납부가 신뢰였습니다. 투명한 계약이 방패였습니다. 이건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준비돼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았습니다. 농업 성공, 법적 안정성, 그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가치는 뭡니까? 왜 중국이 아직도 포기하지 않습니까? 왜 강대국들이 계속 주시합니까? 뭔가 더 있었습니다. 저는 느꼈습니다. 폭풍은 조용히 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밑에서는 뭔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그것이 수면 위로 올라올 예정이었습니다. 2022년 하반기 세계는 동시다발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마이너스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천연가스, 석유, 석탄 전부 치솟았죠. 유럽은 난방비 폭탄을 맞았고 아시아는 전력 부족 사태를 겪었습니다. 동시에 식량 위기가 왔습니다. 밀 가격이 2배로 뛰었습니다. 옥수수, 콩, 주요 곡물이 전부 급등했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세계 곡물 수출의 30%를 담당했는데 그게 막혔습니다. 자원 가격도 미쳤습니다. 리튬은 1년 새 3배가 올랐습니다. 구리, 니켈, 코발트, 배터리 핵심 광물이 전부 천정부지로 치솟았죠. 공급망이 붕괴됐습니다. 돈이 있어도 못 사는 시대가 왔습니다. 각국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자원 확보 경쟁이 치열해졌죠. 중국은 아프리카 광산을 쓸어 담았습니다. 미국은 남미에서 긴급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유럽은 캐나다, 호주와 장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시선이 다시 아르헨티나로 향했습니다. 리튬 삼각지대였습니다. 세계 매장량의 60%가 묻혀 있는 곳이죠. 전기차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이 땅의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랐습니다. 당연히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아르헨티나 내부에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외국 자본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죠. 야당 정치인들이 나섰습니다. 국가 자원은 국민 것이다. 외국 기업에게 넘겨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은 불안했습니다. 우리 땅에 묻힌 자원으로 왜 우리는 가난합니까? 라는 질문이 쏟아졌죠. 정치인들은 그 분노를 이용했습니다. 외국 자본을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죠. 캄포 코레아를 재검토하라. 공동개발로 전환하라. 국익에 맞게 계약을 수정하라.
요구가 거세졌습니다. 중국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움직였죠. 아르헨티나 정부에 접근했습니다. 제안을 들고 왔습니다. 한국과 공동 개발하십시오. 우리가 자본을 댈 수 있습니다. 기술도 지원하겠습니다. 인프라도 깔아드리죠. 시장 접근권도 보장합니다. 중국 시장은 큽니다. 달콤한 제안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 입장에서는 거절하기 어려운 조건이었죠. 한국을 향한 압박은 다각도로 들어왔습니다. 정치적 압박, 여론 압박, 경제적 유혹까지 전부였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이번엔 다르다고 느껴졌으니까요. 한국이 버틸 수 있겠습니까? 중국의 자본력을 이길 수 있습니까? 현지 여론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또 조용했습니다. 성명도 없었고 반박도 없었습니다. 언론 플레이도 하지 않았죠. 그냥 침묵했습니다. 왜입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뭐라도 해야 하지 않습니까? 해명이라도 설득이라도 협상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달이 지났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대신 한 가지만 했습니다. 법률팀을 강화했습니다. 국제 변호사들을 더 투입했죠. 계약서를 재검토했고 등기 기록을 재확인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압박과 제한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야당은 계속 목소리를 높였고 중국은 계속 손짓했습니다. 3개월째 아르헨티나 법무부가 움직였습니다. 전문가 검토단을 구성했죠. 캄포 코레아 계약의 법적 유효성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긴장의 순간이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 소유권 법적 하자 없음. 1978년 이후 모든 의무 성실 이행. 국제법상 정당한 권리.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흥정하지 않았습니다. 협상 테이블에 앉지도 않았죠. 그냥 기록을 보여줬을 뿐입니다. 46년간의 세금 납부 기록, 투명한 계약서, 정식 등기 서류,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과의 관계를 유지한다. 굳이 법적 분쟁을 만들 이유가 없었습니다. 중국의 제안은 보류됐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큰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위협하지도 않았죠. 돈으로 회유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준비돼 있었을 뿐입니다. 법적으로, 절차적으로, 기록으로 말이죠. 46년이라는 시간이 방패였습니다. 성실함이 신뢰였습니다. 투명함이 무기였습니다. 이건 힘의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의 논리였습니다. 저는 보고서 톤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느꼈습니다. 뭔가 큰 게 온다고 말이죠. 2023년 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국제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남미 자원 독점 프레임이 형성됐죠. 기사 제목이 자극적이었습니다. 한국, 아르헨티나 리튬 독점 논란. 남미 자원 소수 국가 손에 집중되나. 자원 민족주의 vs 국제 협력, 갈림길.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한국만 타깃이 된 건 아니었지만 유독 한국이 부각됐죠. 조용히 땅을 사놓고 40년 묵혔다는 식의 서술이 많았습니다. 여론이 나빠졌습니다. 유럽 일부 언론은 자원 선점 경쟁이 공정 무역을 해친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는 자원 집중이 글로벌 안보를 위협한다는 보고서를 냈죠. 한국은 외교적으로 곤란한 위치에 놓였습니다. 동맹국들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공개적으로 한국을 지지하기 어려운 분위기였죠. 자원 독점이라는 프레임은 정치적으로 민감했습니다. 저는 그 흐름을 보면서 긴장했습니다. 이건 법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론 싸움이었죠. 그리고 여론 싸움에서는 작은 나라가 불리합니다. 중국은 이 기회를 완벽하게 활용했습니다. 2023년 4월 베이징에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중국 국무원 산하자원전략팀이 아르헨티나로 파견됐습니다. 고위급이었죠. 그들이 들고 온 제안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20조 원. 캄포 코레아 개발을 위한 합작 투자 규모였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수익을 나누자는 제안이었죠. 세부 조건도 화려했습니다. 인프라 전액 중국 부담. 도로, 전력, 용수, 통신 전부 깔아주겠다는 겁니다. 기술 지원도 약속했죠. 채굴, 정제, 운송, 판매망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장 접근권도 보장했습니다. 중국 내수 시장 진입, 아시아 판매망 활용, 전부 열어주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거부하기 어려운 제안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 정부도 흔들렸습니다. 20조 원은 이 나라 연간 예산의 상당 부분이었죠. 일자리도 생기고 세수도 늘어나고 인프라도 개선되는 그림이었습니다. 현지 언론은 역사적 기회라고 보도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죠. 한국을 향한 압박이 구체화됐습니다. 공동 개발을 거부할 이유가 있습니까? 혼자 독점하겠다는 겁니까? 국제 협력 시대에 맞지 않는 태도 아닙니까? 저는 솔직히 궁금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나올지 말이죠. 20조 원은 거액입니다. 중국 시장 접근권도 엄청난 가치죠. 기술 지원까지 받으면 리스크도 줄어듭니다. 합리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은 제안이었습니다. 거절할 이유가 있습니까? 한국 내부에서도 논쟁이 있었을 겁니다. 경제 관료들은 계산기를 두드렸을 테고 외교 라인은 국제 여론을 걱정했겠죠. 그런데 한국은 또 침묵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중국은 조바심을 냈습니다. 제한 조건을 상향했죠. 25조 원으로 올렸습니다. 한국 측 지분을 60%로 보장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한국에 직접 물었습니다. 검토할 의향이 있습니까? 한국의 답은 짧았습니다. 소유권은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조건도 없었고 여지도 없었습니다. 단 한 문장이었죠. 저는 그 순간 전율했습니다. 한국은 돈을 거부한 게 아니었습니다. 흥정을 거부한 겁니다. 25조 원이든 50조 원이든 숫자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소유권은 나눌 수 없다는 게 답이었죠. 이건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원칙이었습니다. 중국은 당황했습니다. 제안이 거절당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죠. 모든 조건을 다 맞춰줬는데 말입니다. 아르헨티나도 놀랐습니다. 정말 거절합니까? 라고 재차 물었지만 한국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국제 언론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한국 25조 원 제안 거절이라는 헤드라인이 나갔습니다. 분석 기사들이 쏟아졌죠. 비합리적 결정인가? 외교적 고립 자초하나? 한국의 계산은 무엇인가? 하지만 한국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해명도 없었고 정당화도 없었습니다. 그냥 한 문장만 반복했습니다. 소유권은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흔들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46년 전 모두가 반대할 때 그 땅을 샀던 이유를 말이죠. 40년 넘게 묵묵히 세금을 내며 지켰던 이유를 말이죠. 이 땅은 돈으로 산 게 아니었습니다. 미래를 위해 확보한 겁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이제 코앞이었습니다. 국가는 마지막 순간에 본색을 드러냅니다.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유혹에도 압박에도 여론에도 말이죠. 저는 그날 확신했습니다. 큰 게 온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건 곧 현실이 됐습니다. 2023년 6월 한국은 정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목적은 단순했습니다. 토질 개선, 농업 효율 최적화, 그 정도였죠. 스마트팜 확장을 위한 기초 작업이었습니다. 시추 장비가 투입됐습니다. 토양 샘플을 채취했죠. 깊이별 성분 분석이 진행됐습니다.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냥 루틴 작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주 뒤 이상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시추 데이터가 비정상입니다. 뭐가 비정상입니까? 수치가 맞지 않습니다. 재측정이 필요합니다. 현장팀은 당황했습니다. 장비 오류라고 생각했죠. 다시 측정했습니다.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본사의 샘플이 송부됐습니다. 독립연구소 3곳에서 교차 검증이 진행됐습니다.
일주일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튬이었습니다. 고농도 매장층이었습니다. 깊이 200m 지점부터 시작됐죠. 농도는 예상을 훨씬 초과했습니다. 추정 매장량은 수천만 톤 단위였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 측 관계자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아르헨티나 정부 담당자는 서류를 다시 봤죠. 저도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추가 시추가 진행됐습니다. 다른 지점에서도 같은 신호가 나왔죠. 리튬만이 아니었습니다. 셰일가스가 발견됐습니다. 매장층이 광범위했습니다. 상업성이 충분했죠. 원유 흔적도 나왔습니다. 소량이 아니었습니다. 대규모 유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우라늄까지 확인됐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나는 숫자를 믿는다고 했습니다. 25년간 데이터만 봤다고 했죠. 그런데 그날 숫자가 저를 압도했습니다. 계산이 시작됐습니다. 리튬 시장 가격 기준, 매장량 추정치 적용, 채굴 가능성 반영, 셰일가스 시세, 원유 예상 매장량, 우라늄 농도까지 전부 넣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100조 원.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그랬습니다. 낙관적 시나리오는 그보다 훨씬 높았죠. 100조 원입니다. 1978년 한국이 산 황무지였습니다. 당시 가격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많아야 수억 원 수준이었을 겁니다. 46년 뒤 그 땅은 100조 원이 됐습니다. 이건 자원 발견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의 복리였습니다. 세계는 40년을 잃었습니다. 중국도, 미국도, 유럽도 마찬가지였죠. 그 땅을 수십 번 지나쳤을 겁니다. 위성으로 봤을 수도 있고 보고서에 언급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사지 않았습니다. 가치가 없어 보였으니까요. 한국만 샀습니다. 1978년에 말이죠.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46년을 말이죠. 한국은 그 시간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숫자가 계속 돌았습니다. 100조 원. 이건 단순한 자원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전략 자산이었습니다. 에너지 안보, 식량 안보, 산업 경쟁력, 전부 바뀌는 숫자였죠. 한국은 이제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누구에게 팔지, 언제 개발할지, 어떻게 활용할지 말이죠. 중국이 25조 원을 제안했을 때 한국이 거절한 이유를 알았습니다. 25조 원? 땅값의 4분의 1도 안 됩니다. 한국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예감했던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소식이 새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죠. 업계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캄포 코레아에서 뭔가 나왔다더라. 리튬만이 아니라고. 숫자가 장난 아니라던데. 저는 보고서를 수정했습니다. 아니, 새로 썼습니다. 한국은 자원을 발견한 게 아니다. 시간을 무기로 사용했다. 46년간의 인내가 100조 원을 만들었다. 이건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계산이었습니다. 1978년 누군가는 미래를 봤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죠. 세계가 그 결정을 이해하기까지 46년이 걸렸습니다. 땅이 입을 열었을 때 세계의 계산은 무너졌습니다. 소식이 퍼졌습니다.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었죠. 2023년 8월 주요 언론이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아르헨티나서 100조 원대 자원 발견. 리튬가스 원유 동시 확인. 46년 전 확보한 땅, 전략 자산으로 부상. 세계가 들썩였습니다. 중국의 반응이 가장 빨랐습니다. 베이징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죠. 책임자들이 소환됐습니다. 왜 놓쳤습니까? 46년 동안 뭘 했습니까? 한국이 먼저 움직인 걸 왜 몰랐습니까? 분노였습니다. 담당 부서 수장이 경질됐죠. 재조사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소유권은 명확했고 계약은 완벽했습니다. 46년간의 기록이 증거였죠. 중국은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새로운 제안이 테이블에 올라왔습니다. 규모가 달랐죠.
50조 원. 공동개발 투자액이었습니다. 기술 전면 지원, 시장 접근권 보장, 인프라 구축 전액 부담. 조건은 화려했습니다. 한국 지분 70%를 보장하겠습니다. 채굴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중국 내수 시장 우선 공급권을 드리겠습니다. 거절하기 어려운 제안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답은 여전히 같았습니다. 소유권은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짧았습니다. 단호했습니다. 여지가 없었습니다. 50조 원이든 100조 원이든 숫자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은 나눌 수 없다는 게 답이었죠. 중국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혼자 하려고 합니까? 협력이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죠. 한국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득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미 필요한 것을 모두 갖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은 조용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식량 안보부터였습니다. 스마트팜 확대, 곡물 생산 증대, 자급률 상승. 숫자가 올라가기 시작했죠. 에너지 안보가 다음이었습니다. 시엘가스 개발, 원유 확보, 천연가스 도입선 다변화. 의존도가 낮아졌습니다. 배터리 산업이 핵심이었습니다. 리튬 자급, 원자재 독립, 공급망 안정화. 경쟁력이 달라졌죠. 한국은 더 이상 요청받는 쪽이 아니었습니다. 선택하는 쪽이 됐습니다. 누구에게 팔 것인가? 언제 개발할 것인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주도권이 넘어왔습니다. 미국이 접촉해왔습니다. 안정적 공급 파트너십을 논의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죠. 유럽도 왔습니다. 전략적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일본도, 인도도, 중동 국가들도 줄을 섰습니다. 한국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46년을 기다린 나라였습니다. 몇 년 더 기다리는 건 문제가 아니었죠. 국제 질서 속에서 한국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전략 자산을 보유한 나라로 변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의 발언권이 커졌죠. 자원은 힘이 아닙니다. 통제할 수 있을 때 힘이 됩니다. 한국은 통제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46년간 지켜온 소유권이 그 증거였죠.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은 자원을 얻은 것이 아니다. 위치를 바꿨다. 이제 한국은 선택받는 쪽이 아니라 선택하는 쪽이다. 자원 전쟁의 법칙은 단순합니다. 가진 자가 이깁니다. 하지만 진짜 승자는 따로 있습니다. 오래 가진 자입니다. 한국은 46년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이 100조 원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투기가 아니었습니다. 전략이었습니다. 1978년 모두가 반대할 때 한 지도자는 결정했습니다. 미래를 사기로 말이죠. 2023년 그 미래가 도착했습니다. 한국은 우연히 여기까지 온 나라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